손주 첫 졸업식, 7년을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감색 정장, 꽃다발만 사면 완벽한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졸업식에 학부모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 손주 졸업식에 사돈댁이랑 우리 부부까지 다 모여서 뷔페 가기로 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 카톡을 열었습니다. 졸업식에 시어머니만 빠진 온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세요? 엄마 오시면 집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저희는 다 스트레스거든요. 엄마! 엄마! 어머니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갈 곳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걸까? 아들네 주려고 만들어둔 반찬과 배즙을 싱크대에 쏟아부으며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졸업식 당일 아침 어머니는 단정히 차려입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의 버스에 올랐습니다. 7년을 헌신한 이 여자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칠 전 백화점에서 정성껏 골라온 손주의 졸업식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파란색 책가방과 그 안에 쏙 들어가는 필통, 그리고 행여나 추울까봐 준비한 보들보들한 스웨터까지 하나하나 만져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지요. 내 나이 60을 바라보며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손주 녀석의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기저귀 갈던 시절부터 어린이집 등하원까지 제 손을 타지 않은 곳이 없었기에 이번 유치원 졸업식은 나에게도 마치 6년 세월의 훈장을 받는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졸업식 날 내가 입고 갈 감색 정장도 이미 세탁소에서 찾아와 구김 하나 없이 걸어두었으니 이제 그날 아침에 예쁜 꽃다발만 사면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쌀을 씻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은 목소리로 안부를 묻던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이번 손주 졸업식 말이에요. 사실 유치원 강당이 너무 좁아서 원칙에서 인원 제한을 아주 엄격하게 한다고 하네요. 학부모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저나 집사람 중에 한 명만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집에서 따로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묻은 쌀뜨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덜컥 올라왔지만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그래 요즘은 안전 문제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사진이나 많이 찍어서 보내다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학사모 쓴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꽃다발을 건네며 고생했다고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다음 날 동네 언니들과 차 한 잔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제는 손주들 졸업식 이야기로 흘러갔지요. 한 언니가 신이 나서 말하더군요. 이번에 우리 손주 유치원 졸업식에 사돈댁이랑 우리 부부까지 다 모여서 뷔페 가기로 했어. 요즘은 유치원 졸업식도 축제처럼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네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은 우리 손주가 다니는 곳과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같은 재단 유치원이었거든요. 순간 아들이 했던 인원 제한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요즘은 강당이 좁아서 인원 제한하는 곳도 있다던데 언니네는 괜찮나 보네 하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손사래를 치며 무슨 소리야, 요새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다들 축하해주러 오는 건데 하며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내 자존심을 핥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유치원 방침이었을까? 아니면 아들 내외가 나를 부르기 부담스러워 지어낸 핑계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도 평소 같으면 예뻐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이더군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며느리의 SNS를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일상을 자주 올리는 편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게시물에는 예쁜 초대장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첫 졸업식,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오붓하게 식사할 생각에 벌써 설레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다고 하니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 글 밑에 달린 해시태그에는 온 가족 출동, 행복한 졸업식이라는 단어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했던 인원 제한이라는 말은 결국 나를 제외시키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돈댁은 오시는데 시어머니인 나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손주가 아플 때마다 밤잠 설치며 돌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들 내외가 바쁘다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 집안일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이제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기보다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해준 헌신이 결국은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고 정작 기쁜 날에는 초대받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며느리의 카톡 그림 속 온 가족 출동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지요. 나는 그저 손주 녀석이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맨 앞줄에서 박수치며 지켜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소박한 소망이 누군가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간섭이었나 봅니다. 아들이 내뱉은 거짓말은 독화살이 되어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혔고 나는 밤새도록 그 화살을 빼내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부족한 엄마였나 아니면 사돈댁보다 못한 존재였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다가 이내 억울함으로 변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식 귀하게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자식만큼은 다를 줄 알았던 오만함이 부끄러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어오른 눈을 가리려 선글라스를 끼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남짓 거리에 있는 아들 집 방향으로 무심코 발걸음이 향했지요. 마침 손주의 등원 시간이라 아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들의 차가 천천히 빠져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손주 녀석이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려가 창문을 두드리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을 텐데 그날은 길가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운전석에서 활짝 웃으며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서 오히려 내 가슴은 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하나만 없으면 저렇게 완벽한 가정이 되는 것일까? 내가 그동안 저들의 행복에 눈치 없는 불청객이었던 걸까? 하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빈 길을 바라보며 내가 갈 자리가 없는 세상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이 오늘 휴가라는 사실이 문득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등원을 마치고 돌아왔을 시간이 되자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에 있던 아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 나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서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유치원에서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끼리 가려고 나를 따돌린 거였니? 아들은 당황하며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나는 이미 며느리의 SNS 사진을 보여주며 다 알고 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멀리서 오시니까 우리가 대접해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엄마는 언제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세요? 그 유난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오시면 집사람이 너무 불편해해요.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혼수 두시고 사돈 어른들이랑 비교하시는 것도 저희는 다 스트레스거든요. 이번 졸업식만큼은 저희가 준비한 대로 조용히 치르고 싶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은 내가 알던 다정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건네는 조언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이었고 내가 보여준 관심이 아들에게는 짐이었다는 사실을 아들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집을 나서기 전 챙겨온 손주 주려고 준비했던 책가방과 새 옷이 든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 한 구석에 앉아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며 살았나 싶더군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 산후조리 도와주느라 내 손목이 시큰거리는 것도 참았고 아들 내외 여행 간다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 집을 봐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사랑해서 한 일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거추장스러운 노인네 취급뿐이었습니다. 사돈댁은 멀리 사니까 손님 대접을 받고 가까이 사는 나는 허드렛 일이나 도와주는 일꾼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아들의 논리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나는 이제 갈 곳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 같아 가슴을 쥐어짜며 자책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과정인가 싶어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들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돌아온 나의 집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넓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차가운 바닥의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텅 빈 꽃병을 보니 마치 내 마음을 보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이 내뱉은 그 유난스럽다는 말과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지난 세월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 내가 정성껏 끓여 나르던 국 한 그릇과 손주 녀석의 땀을 닦아주던 손수건 한 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서 그들에게 갔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나를 지워가며 헌신했던 걸까요?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속이 너무나 시려 뭐라도 마셔야 할 것 같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지난주에 아들 내주려고 정성껏 묻혀놓은 나물 반찬과 직접 달인 배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싱크대에 쏟아부으며 나는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이것들을 만들 때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손주 녀석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웃음이 났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전해주지도 못할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번에는 참으라고 했지만 그 말은 결국 내가 가장 후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돈댁은 귀한 손님이고 나는 언제든 불러다 쓰고 언제든 밀쳐낼 수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손을 씻으며 이 시린 감각이 차라리 내 마음의 고통을 잠재워 주길 바랐습니다.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베란다 밖으로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만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을 보며 저 안에도 나처럼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어미들이 있을까? 아니면 다들 나보다 지혜로워 자식들과 거리를 잘 두고 행복하게 사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창틀에 쌓인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어내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식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들이 원할 때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이 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책 끝에는 여전히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억울함이 뾰족하게 고개를 치밀어 올랐습니다. 6년의 헌신이 단 한 번의 졸업식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답받는 현실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 없어 모자를 눌러 쓰고 동네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목련 봉오리가 곧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것을 보니 졸업식 날이 정말 코앞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예전에 함께 성당을 다니던 선배 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언니는 나보다 대여섯 살 위로 이미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혼자 자유롭게 지내기로 유명한 분이었지요. 오랜만에 만난 인사에 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언니는 내 퉁퉁 부은 눈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며 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닿자마자 댐이 터진 것처럼 아들과의 일을 쏟아냈습니다. 졸업식에 오지 말라는 말부터 사돈댁만 초대받은 일, 그리고 아들이 했던 모진 말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 어깨를 토닥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자식은 키워놓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남편이 되고 남의 아빠가 되는 게 세상 이치란다. 네가 손주 졸업식에 못 가는 게 서운한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 서운함의 실체를 잘 들여다봐야 해.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를 축하해주고 싶어서 가는 건지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들 삶의 배경이 되어주길 바라지 주인공이 되길 원하지 않아.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행사고 부담일 수 있어. 내가 준 사랑이 헌신이었다면 그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된단다. 언니의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니. 나는 그저 자식을 사랑해서 내 몸 바쳐 도운 것뿐인데 그게 대가를 바란 행동이었다는 분석에 처음에는 심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내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지요. 정희야, 서운하다는 감정은 결국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해주니라는 마음에서 오는 거야. 네가 손주를 봐준 시간들이 진심으로 즐거웠다면 그걸로 끝내야 해. 그 보상을 졸업식 날 상석에 앉는 것으로 받으려 하면 자식들은 너를 사랑이 아니라 짐으로 느끼게 된단다. 나는 언니의 말을 들으며 길가에 떨어진 마른 잎사귀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내 헌신이 자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채무 고지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졸업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보다 더 아프고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어느새 참 많이도 늙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자식 걱정하느라 생긴 주름이 깊게 패어 있고 머리카락은 손주 돌보느라 미용실 갈 시간도 없어 푸석푸석해진 상태였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나를 위해 살지 못했을까? 아들이 대학에 갈 때, 취업할 때, 그리고 장가 갈 때까지 내 모든 시계는 아들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에는 그 시계가 손주에게로 옮겨갔을 뿐이었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자식이었으니 그 주인이 나를 밀어낼 때 내가 갈 곳이 없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버스 안의 안내 방송 소리가 마치 정신 차리라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서 조연으로 남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왔음을 비로소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졸업식 때 입으려고 다려놓았던 감색 정장을 다시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분명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단추를 하나씩 풀며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졸업식장에 가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기 위한 옷으로 바꾸자. 그리고는 옷장에 옷을 꺼는 대신 침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나서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지요.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거나 따지는 대신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앙금들을 글자로 하나하나 건져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졸업식을 하루 앞둔 저녁, 나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잘 보이려 음식을 장만하는 대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있던 좋은 식재료들을 꺼내 정성껏 요리하고 예쁜 그릇에 담았습니다. 평소에는 아깝다며 쓰지 않던 고급 찻잔도 꺼냈지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품격 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들아, 생각해보니 내일은 너희 세 식구에게 정말 소중한 날이겠구나.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사돈 어른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렴. 선물은 아까 두고 온 것으로 대신하고 나중에 손주랑 영상통화나 한번 하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손주의 졸업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꽃다발을 사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겠지만 나는 느긋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내 가슴이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 두었던 그 감색 정장을 정성껏 차려입고 화장도 공들여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치원이 있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내가 간 곳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자식들 챙기느라 미뤄두었던 교회의 조용한 미술관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졸업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오로지 정이라는 한 여성으로서의 하루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술관 안은 평일 아침답게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높은 층고 사이로 내려앉는 빗줄기를 보며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평소라면 손주 녀석이 뛰어다닐까봐 혹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림 한 점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을 텐데 오로지 내 발소리에만 집중하며 걷는 이 시간이 낯설면서도 눈물겹게 좋았습니다. 벽에 걸린 커다란 추상화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선들이 꼭 지난 세월 내 마음속 같다는 생각이 들어 쓴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선들도 결국 하나의 캔버스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더군요. 내 삶의 서운함과 배신감 또한 긴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하나의 선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전시실 중간에 놓인 벤치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며 내 안에 쌓였던 찌꺼기들을 하나둘씩 비워냈습니다. 전시 관람을 마치고 통유리창이 매력적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의 산을 바라보았지요. 마침 그 시간은 유치원 졸업식이 한창 진행 중일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꽃다발을 들고 사진 찍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은 무거운 카메라와 꽃다발이 아니라 향긋한 커피잔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이 강렬했지만 나는 일부러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들의 엄마나 손주의 할머니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단단히 뿌리 내리고 서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같은 시각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 어른들을 모시고 화려한 중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식은 무사히 끝났고 손주는 학사모를 쓴 채 사탕 부케를 들고 즐거워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사돈댁의 칭찬과 웃음소리가 이어졌지만 아들의 눈길은 자꾸만 비어있는 옆자리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럴 때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고 부족한 반찬을 챙기며 분위기를 띄웠을 텐데 식탁 위에는 어색한 정적과 예의 차리는 대화들만 오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생각보다 편안하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오히려 집안의 중심이 빠진 듯한 기이한 공허함이 식탁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문득 어머니가 식탁 위에 두고 갔던 손주의 새 옷과 가방이 떠올라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는 미술관을 나와 근처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기엔 아직 내 마음의 여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희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그들의 일정에 내 삶을 끼워 맞추며 남은 생을 보낼 거니? 아니면 오늘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살 거니?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의 인생의 관객으로 남기 위해 내 인생의 무대를 비워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결연한 의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손에는 이제 자식을 향한 미련 대신 나를 위한 새로운 약속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드디어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과 수많은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아들에게서 온 미안하다는 장문의 메시지부터 며느리가 보낸 졸업식 사진들까지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하나하나 답장을 하며 서운함을 내비쳤겠지만 나는 그저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손주는 정말 예쁘게 잘 컸더군요. 내가 키워낸 아이가 저렇게 밝게 웃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헌신의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진 잘 봤다. 고생 많았구나. 엄마는 오늘 아주 근사한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단다. 저녁 맛있게 먹으렴. 그 문장 어디에도 서운함이나 원망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아침에 느꼈던 그 시린 적막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베란다 창가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지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내 인생의 가을도 저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태양 주위를 뱅뱅 돌며 내 빛을 잃어갔던 시간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정성껏 화장을 지웠습니다. 거울 속의 민낯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른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라디오를 켰습니다. 찻잔의 온기를 느끼고 있을 때 조용한 정적을 깨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며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품에 잠든 손주를 아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과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황함이 교차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내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왜 이제야 왔느냐며 서운함을 내비쳤거나 혹은 너무 반가워하며 호들갑을 떨었겠지만 나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들어오너라 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예상치 못한 침착함에 오히려 아들 내외가 더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챙기느라 정작 우리 집 기둥인 엄마를 소홀히 했네요. 며느리도 곁에서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일이라도 다시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려 그래 알았다 고생했다 하며 다시 그들의 일상 속으로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오늘 나는 너희 덕분에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단다. 너희는 너희의 시간을 보냈고 나는 나의 시간을 보냈으니 그걸로 충분해. 억지로 나를 끼워 넣으려 애쓰지 마라. 이제는 너희끼리 단단하게 행복한 게 나를 돕는 일이란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더 머물다 가겠다는 아들 내외를 다독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주가 잠들었으니 얼른 가서 쉬라는 내 말에 아들은 엄마 정말 화 안 나신 거 맞죠? 라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거실에서 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운함을 쏟아내지 않고도 내 품격을 지키며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법을 나는 오늘 비로소 배운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수고 서운함을 참는 것은 중수지만 그 서운함을 자기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두고 간 꽃다발을 화병에 꽂으며 이제야 이 방에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손주 졸업식에 초대받지 못한 그날 제가 느꼈던 그 비참함은 사실 제 욕심이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쏟은 헌신을 보상받으려 할 때 우리의 삶은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식은 우리가 잠시 맡아 기른 귀한 손님일 뿐 그들의 인생은 온전히 그들의 것입니다. 서운함이 밀려올 때 그 서운함의 화살을 자식에게 돌리지 마세요. 대신 그 화살을 꺾어 나를 위한 지팡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남은 생을 향기롭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홀로 설 때 자식들은 비로소 우리를 우러러보고
우리 곁으로 스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린 가슴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